네, 북한이 그제 오전 서울 해상에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에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 1,000여 명을 추가로 파병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이 러시아를 찾은 북한의 고위급 간부는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나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서 저희가 잠시 언급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난 26일 서해 해상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북한의 도발 당시에 듣는 ICBM, 탄도미사일과는 또 다른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네, 의미를 그렇죠. 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 순항 미사일이에요. 예. 순항 미사일인데 북한이 이번에 이 북한 매체들이 노동신문입니다. 이번 발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내용이 이 묘사한 내용이 있어요. 적수들에게 임의의 공간에서의 조선인민군의 반격 능력과 각이한 핵 운용 수단들의 준비 태세를 알리고 그다음에 핵 억제 태세를 시위하겠다. 이런 것이 이번에 발사 훈련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서든 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발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탐지하고 막기가 힘들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번에 동해상이 아니라 서해상에 쏜 것도 그런 이유인 거라고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동해가 서해보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잠수함들이 활동하기는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작전을 벌일 경우에는 주로 동해에서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서해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 그러면 주로 이제 탄도 미사일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도 언제든지 카드화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북한이 쿠르스크 전선에 추가 파병을 했다라는 네, 그렇죠. 내용을 국정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종전 협상 이야기 저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파병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기에 정전 협상이 되면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 아쉬울 동기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거꾸로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약에 정전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전쟁을 이어갈 여력이 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병력을 끌어올 수도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게 유리할 거고요. 이제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야 지금 병력의 추가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계산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일부 병력이 러시아 군용기를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파병 때는 또 함정을 이용했다는 그렇죠. 소식이 네네. 전해졌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함정보다는 군용기가 어쨌든 수송에 빠르지 않겠습니까? 빠르죠. 네. 나르기에. 이 이유도 어쨌든 양측이 좀 급하다고 봐야겠습니까? 무언가? 네, 두 가지 이유를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함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항로 자체가 포착되기가 쉽고요. 이동을 유추하기가 또 상대적으로 또 쉬워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지금 이 열차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이제 차량을 또는 수송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탐지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북한군 이동 사실에 대한 탐지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선박 수송보다는 항공기 수송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제 신속하게 병력 끌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그래서 쿠르스크로 갔단 말이에요. 네네. 쿠르스크로 갔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정전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마당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미 러시아에서 점령당하고 강제병합당한 동남부 4개주에 대한 공세를 지금 제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우크라이나 군이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죠. 네. 쿠르스크 지역을 과연 되찾느냐 안 되찾느냐 지역가 관건이 될 건데 그 지역을 놓고 지금 또 한 번 공방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 병력이 쿠르스크로 이동하지 않고 만약에 종전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서 러시아 땅에 이제 쿠르스크로
러시아 내에서 어떤 군사 작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쿠르스크 공방을 통해서 이 하나가 확인이 된 거는 뭐 어떤 병력을 집어넣든 간에 북한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 수십 년간 연합이나 합동 군사훈련 같은 걸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훈련이 그냥 훈련은 그냥 훈련 아니겠냐 생각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나라의 군대가 어느 한 특정 지형에서 작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지형에 대한 숙달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운동 경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움직일 때 내 동료들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다. 어느 쪽으로 이런 감들이 있어야 원활하게 작전상의 연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번에 그게 전혀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북러 군사협력을 계속해 나갈 경우에 러시아 지형에서의 러시아적 지형에서의 활동 연습을 쌓아 나간다라는 게 앞으로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정전된다 그래도 러시아가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작전 안 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상호 운용성을 높여나가겠다라는 의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전선에서 움직임도 숙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도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북한군이 수백 명이 이달 초에 사망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 북한으로 응구되는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식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 그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건 북한군 사기도 사기지만 북한 사회 내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단은 그 남북한이 지금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항상 이제 외부의 위협에 이 자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게 북한의 지금 선전 논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외부로 병력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궁색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북러 간의 군사협력, 그것도 북러 간의 어떻게 보면 침공당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영웅적인 공헌, 기여 이런 걸로 포장을 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정보를 북한 땅으로 운구했다라는 정보 자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런 소식이 안 들려오는 또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북한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소식통뿐만 아니라 서방 소식통에 의해서도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어느 순간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웅적인 활동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리고 북러 간의 굉장히 긴밀한 밀착 이것이 어떤 군사적인 거래가 아니라 그냥 북러 간의 끈끈한 우호 협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을 만드는 시기 그게 바로 종전정전 협상 이후에 나타나게 될 건데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회를 좀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군 중에 일부가 투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규모라 그러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지금 매체들에 의하면은 투항하는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하는 북한군도 있었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스스로 자살을 해가면서까지 투항을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아마 파견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상 교육을 했을 거예요. 세뇌를 하려고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부대 단위, 뭐 중대나 대대 단위로 집단 투항을 전부 한다든가 이런 상황의 가능성은 낮고요. 그러나 이제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이 동시에 투항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이렇게 되면 일단 그 신병은 우크라이나에서 확보를 하게 될 거고요. 이들을 이제 실제로 포로 교환 협상에 포함시켜서 돌려보내느냐 아니면 이들이 어디로 가고 싶냐 의향에 따라서 제3국 또는 한국으로 이제 보내느냐 이것도 이제는 만약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종전 정전 협상의 한 부분이 될 거예요. 예, 지금 관련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는데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히용 북한 노동당 비서가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네네. 푸틴 대통령이 노동당 비서를 만나줬다는 거 그 의미를 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북러 간의 밀착이 굉장히 끈끈하다는 걸 과시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할 걸 또 그러니까 안심해라는 그 러시아 측의 또 호의고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몸이 달았다는 얘기도 돼요. 뭐 흔히 북러 밀착하면 북한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예. 왜 북한이 중국이라는 기존의 최대의 그 어떻게 보면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원천이죠. 여기 이외에 러시아라는 대상을 택했을까? 그거는 기존의 중국과의 협력만으로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뭔가의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러시아로부터 군사라든가 경제 지원을 대규모로 끌어올 수 있는 끌어와야 되는 동기가 북한 입장에서 그만큼 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면담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만약에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에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시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기인데요. 거의 일치할 거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정전 종전 협상이 비교적 빨리 이 마무리돼서 예. 한 5월 달쯤 되면 이때가 러시아 전승절이란 말이에요. 그때 전승절을 기념해서 이때 공개를 할 거예요. 북한이 파병이 됐고 아까 거기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영웅적인 헌신을 했다. 예.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에 파병도 될 거고 거꾸로 생각하면 뭔가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정전 협상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그렇게 협상 부진해도 답답할 거 없다. 북한에서 계속 북한하고 협력해서 계속 병력이나 무기 끌어오면 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 시기에도 방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그것도 아마 그렇게 되면 전승절이 비슷하게 그 시점도 그 5월까지 종전 정전 협상이 쉽게 마무리가 안 되면 그 시기에 또 역시 방문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다르지만 전승절이 굉장히 유력한 방문 시기로 지금 점쳐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좀 북한이 무조건적인 우위를 점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네, 생각해 그러니까 보면 자꾸 되는 얘기하는 거고. 게 북한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북러 협력을 안 해도 충분히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자원 확보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뭐 경제 협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도 북러 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보통 이제 북한 경기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북한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식량, 에너지,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더하면 무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개만 제대로 많이 충분히 북한이 바라는 대로 들어와도 단기적으로 북한 경제가 굴러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러시아를 택했겠느냐? 중국이 원하는 만큼은 다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필요한 만큼만 준다라는 거고. 근데 기존의 그만큼을 가지고는 북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관계국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데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찾았습니다.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영국의 이제 스타머 총리도 그렇고요. 만나서 스타머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네네.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와 하고 있는 미국의 광물 협정이 그 안정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광물 협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광물협정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은 이익이 생긴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렇게 많은 이익이 많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만약에 또 안전을 위협받는다면 당연히 미국이 도와주고 개입하지 않겠느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안전 보장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를 하면서 이 광물협정에 있어서 더 미국 측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추가적인 안전 보장은 되도록이면 지금 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게 안전 보장이 되겠어요? 뭐 우크라이나가 가장 일차적으로 원하는 건 나토 가입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나토 회원국들 자체도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네. 두 번째 흔히 얘기하는 게 광물협정을 넘어서 그러면 뭐 나토라든 미국까지 참여해서 안전 보장 협정 같은 걸 맺어주는 건데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1994년에 우크라이나가 비핵화할 때
굉장히 이제 앞으로 누군가 위협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부다페스트에서 모여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위협받을 때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 그 중에 한 국가가 지금 그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고 침공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못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실질적으로 안전보장 중에 하나라면 병력이 투입돼서 당분간 우크라이나를 이제 관리를 남은 영토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평화를 유지해주는 게 될 텐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현재로선. 근데 현재 미국이 얘기하는 태도로 볼 때는 뭐 나토 회원국들이 평화유진 같은 걸 파견하겠다면 그건 오케이. 근데 여기 미군이 참가할 가능성은 또 상대적으로 여전히 좀 낮은 거죠, 현재는. 근데 이게 종전협정을 하는데 광물 얘기가 나온다는 게 네. 그 광물의 가치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광물이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전체 광물 매장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는 한 24위, 25위권이에요.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석탄, 철광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히토류 매장이 이제 많은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EU가 설정해놓은 핵심 22개 광물이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돼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세계 완전히 상위권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국제 정치에 씁쓸한 속내가 나오는 거죠. 나토 회원국들도 굉장히 많은 그동안 지원을 해왔는데 사실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유럽 내에서 많은 광물을 가지고 있는 그 광물로라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보답하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각국의 국내 정치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판단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동맹국들에서도 사실상 지분권에 관련된 발언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당연한 얘기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그동안 뭐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고 있었던 굉장히 말하지 어려운 못했던. 말에 첫 발을 먼저 떼준 격도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제 광물 협정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좀 미국 가서 또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